윤석열 엑스파일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초 작성자가 누구냐, 또 작성 의도는 뭐냐 이걸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일자 연기 여부를 결정할 최고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전히 장성철 소장이 언급한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작성했냐, 여권에서 작성했냐, 야권발이냐, 그 의도는 뭐냐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문건들이 여러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은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몫이 되었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짐작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문건으로 해서 웃는 사람이 누구인가. 범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건의 역할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로 예. 지금 현재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작성자가 분명치 않은 텍스트가 존재할 때 이 텍스트를 공개한 곳, 그다음에 공개한 곳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황교안 전 대표가 언론의 내용에 보면은 예.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당내 제가 그쪽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 진영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권의 입장에서 이걸 터뜨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터뜨리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후보가 아니고 경선도 있기 전에 야권의 후보가 결정나기 전에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야권의 정치 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할 때 굉장히 난타전이고 네거티브가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처럼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엑스파일 판본이 다섯 여섯 종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파문을 일으켰던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판본이 두 가지인데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는 여권에서 받았고 하나는 기관에서 만들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예.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판본 중에 하나는 그 열린공감 TV라는 친여 유튜브가 만들었다고 시인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점이 다 여권이에요. 그다음에 원래 네거티브 문건이라는 것은 힘 있는 쪽에서 만드는 겁니다. 집권 여당, 기관, 권력이라든가 정보를 동원할 수 있는 쪽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25일인가 윤석열 전 총장의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했다가 이 판문이 일고 난 뒤에 X파일은 없다. 그러면서 애매하게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차도살인지계입니다. 너무 칼 빌려갖고 닭 잡고 소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면책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싸움을 야권 내부로 돌리는 술책이거든요. 이거는 예. 집권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대선판 전체를 진흙탕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분이 지금 송영길 대표예요. 예.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말실수로 파일 이야기했을 때 그게 큰 쟁점이 됐나요? 쟁점이 안 됐습니다. 장성철 소장이라는 야권의 인사가 이야기했을 네네. 때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어떤 내용이 밝혀졌나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장성철 소장이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 기관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주장을 또 이 언론에서 증폭하는 건 저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파일을 실제로 공개하고 만약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면은 조사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만약에 흔히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면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당내 경선에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고 정보가 많습니다. 당 외에 당 밖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과거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분에 관한 의혹의 문제도 경선에서 다 불거졌던 것이지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했을 때 나온 자료들도 그 당시에 여권에서 만든 여권이 그 당시 여권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여권에서 기관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기관을 통해서 자료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나 하지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권에 특히 이제 정당 쪽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뭐 동교동, 상도동 나올 때 사람들이지 예. 지금 그런 풍토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또 뭐 검찰의 소장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것이지 예. 결코 뭐 흔히 하는 기관을 동원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 사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왜 만들어졌을까요? 윤석열 죽이기죠. 예. 뭐 저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라든가 이 문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흔히 하는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현재 야권 내에 신주류를 형성하면서 윤석열에게 매달리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저는 좀 약간의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웃는 자가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네. 송영길 대표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X파일이라는 게 10페이지다, 20페이지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문건을 만들어 보지만 10페이지 이상 가는 문건을 만들려면 상당한 내용이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예. 그거를 뭐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 야당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오랫동안 해온 데가 여권입니다. 작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뒤 1년 몇 개월 동안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공격하고 공격할 수 없는 거는 자료를 만들고 축적했던 게 여권이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 사퇴하고 있는 동안에 10페이지, 20페이지의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장성철 소장이 공개한 이야기한 파일과는 다른 파일에 대해서 뭐 유튜버에서 만들었다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네. 그 유튜버가 이제 전직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뭐 추미애 장관한테 법무부가 만들었다라든가 예.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조치를 요구를 하고 하면은 저는 조사받을 수 있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 조치에 들어갈 거라고 적대적 봅니다. 공생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파일들 제목만 돌아다니는 것을 일부 봤습니다만 네. 2013년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2013년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댓글 수사했을 때 그 당시에 여당은 어디입니까? 박근혜 정부입니다. 뭐 이거 저도 뭐 추론일 뿐입니다만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는 기관이 흔히 아는 이런 파일을 만들던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있고 그런 짓을 하던 정부예요. 저는 오히려 추론을 해보자면 박근혜 정부는 의심해야 되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송영길 대표는 X파일이라고 하지 않고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정확한 드렸고요. 워딩은 파일이지만 그게 X파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X파일과는 굉장히 상황을 다르죠. 바꿨다고 갑자기 공당의 대표가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X파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내용 검증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철 이 소장한테 정권이 지금 4년 동안 지속된 직접 질문을 정권입니다. 했어요. 직접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장성철 소장도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장성철 소장한테 제가 모 방송에서 2번을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읽어본 내용이 사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느냐, 검증 수준의 내용이 있느냐. 두 번 다 역시 검증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 소장도. 근데
본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관 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불법 앞뒤가 안 사찰이 맞는 아니면 이야기를 얻을 수 하는 겁니다. 없는 금융기관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도 정성철 소장이 언론에 대고 아니 근데 있는 저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한테 대면에서 2번을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언론에서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철성 소장 개인의 생각인 거고 예. 또 이 전달해 준 사람의 의견이 장성철 소장에게 인입돼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을 신뢰할 수는 없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문건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으로 해서 파생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만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이 일단 6월 말 7월 초에 출마 선언한다니까 그때까지 어느 뭐 정보가 나오면 질문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해명이 있지 총장이 않을까 불법 싶어요. 사찰일 그를 경우에 고소고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보통 X파일이라는 게 무슨 신변 잡기에 있는 뭐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X파일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예전에 정치 경험들을 보더라도 예. 안에 금융정보라든가 뭐 불법 거래 뭐 기업과의 관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야권의 정치인이 신문기사를 보고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당의 주장이.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경선 연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일 정할 최고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기를 주장하는 측의 의원들 사이에서 당무위 소집을 해서 결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자 송영길 대표도 좀 불편한 심경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선 연기에 관해서 후보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 권한이 없는 의총에서 세대결하듯이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냐면 없어졌던 계파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경선이 끝났을 때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결정하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경선을 연기하자라든가 또는 그대로 하자는 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선을 연기하자 그대로 하자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무위원회 몇 명에서 결정하면 그 후폭풍을 당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무위원회로 가자는 논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흔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도 그대로 하자는 쪽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겁니다. 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 뭐 정치 제도라는 것은 어떤 이 핑계도 맞고 저 핑계도 맞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내 상황을 이렇게 큰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경선 주자로서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연기가 되든 또는 아니면 연기가 안 되든 예.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저는 그 후보 측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들의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송영길 지도부가 뭐 잘 판단하실 것이라 당대표와 지도부, 현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뭐 송영길 대표가 의견 취합을 잘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일 결정되잖아요. 예,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결정 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그 2달 차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네, 하고 네. 경선 그 기간이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경선 논란은 어떻게 보이세요? 원칙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하신 예. 말씀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선 후보들이 동의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그건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지금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세 분이 범진보 후보 5위 안에 들어가는 세 분들이에요. 네. 그 세 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압박한다고 이게 이제 어차피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양진영이 압박한다고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혼란 상황으로 간다면 예. 당 지도부는 명분을 택할 거다. 원칙이라는 명분.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계하고 정세균계가 요구하는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다음 단계에서 전당원 투표 이런 걸 요구하실 것 같아요. 예.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건데 저는 경선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하나 네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는 쪽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냥 패전자가 그 됩니다. 정도예요?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이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결정이 되면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 정치적 책임은 일단 져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후보들이 저는 져야 된다고 예. 봅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후폭풍이 그냥 잔잔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원 투표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엄청나겠죠. 정치적으로 그냥 은퇴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예.
23일 어제죠. 예,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대권 후보 도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분위기와 또 대선, 야당과의 대선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가 바뀔까요? 양날의 칼인데요. 네. 저는 좀 그 긍정적인 칼이 좀 더 여당에게 작용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나쁜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윤 갈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또 흔히 하는 표현이 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칼 먹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미애 장관에게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추윤 갈등 당시에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높은 지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위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낮은 지지도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탈피했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우리 쪽 내에서 좀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의당과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지지층이라든가 열린민주당 지지층 이런 층들을 끌어오는 데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우려할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선거를 할 때 경선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예.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진보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일정이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알려준 거겠죠. 29일 날. 6월 27일 얘기도 나왔었는데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6말 7초 얘기 나오다가 7월 2일인가요? 장모에 대한 그 선고가 있는 것 같아서 그쯤이 지나고 나올 것이다 싶었는데 6월 29일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27일 설이 나오다가 네. 제가 어제 듣기로는 30일 설을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정체성 문제,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의 문제가 이제 가열됨에 따라서 예. 피로도도 좀 쌓였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최대한 서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경질 이후에 네. 조금 캠프를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빨리 추스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행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전원 정치를 했잖아요. 예.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정치 참여 선언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치 시기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예. 이후에 행보까지 계산해서 한 날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6월 27일 나왔을 때 6월 27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무 기자들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로 정했어요. 6월 27일 이야기 나왔을 때 안철수처럼 하는구나. 우리 이제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6월 27일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자구우면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많이 미루지 않고 29일로 저는 선택한 이유는 네.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엑스파일 관련되는 기사를 없애고 대선 출마 기사를 기사 밀어 올리기를 하겠다. 흔히 하는 이제 물타기죠, 그죠? 예. 그걸 하겠다는 저는 의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7월 2일 날 이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네네. 거기에 나오는 충격에 대한 사전 완충제 역할을 해놓아 버리겠다. 좌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뭐 제가 감히 예측해 보자면은 7월 2일 날 장모 선고에서 뭐 최소한의 유죄라도 나온다면은 윤석열 씨는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지 않은 것이 저는 최악의 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에서 이런 파일이 터졌더라면 충분히 방어하고 어떤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해줬을 울타리가 되어줬을 건데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도 제주도에서도 윤석열 총장 들어오라. 그럼 우리가 비단 주머니 드리겠다 이렇게. 근데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파일 같은 거, 엑스파일 같은 거는 지금은 막아줄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예, 당원들의 선택과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당 대표가 됐는데 입당도 안 된 분까지 나가서 방어할 만큼 그런 여유는 없거든요. 예.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지도자가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이 결집 효과를 끌어내야 됩니다. 예.
핵심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고 난 뒤에 바깥에 있는 중도층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원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볼 때 자기를 진보하는 진보층과 뭐 중도층을 계산하시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꼭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예. 그분들이 그 몰려들수록 원심력이 작용돼서 결집 효과가 느슨해져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분포도를 보고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문제 이후에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11시 반에 지금 아마 긴급 기자회견 하시는 모양인데 홍준표 대표의 복당 효과도 일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도 약간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층과 그 외연층들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뭔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후 1시에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민생 행보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정치적 문법이죠. 사실은 이제 민생 행보라는 것이 지도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 범위로 커버하는 수준의 방안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역시 개별적인 인사를 만나거나 개별적인 장소를 가시거나 제가 볼 땐 좀 수동적이고 약간 방어적인 그리고 거기 갔다 오시고 나면 또 전원전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역대 대선 후보 캠프가 대변인을 그토록 중용해서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당대표든 대선 후보든 대변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보팀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기자들을 국민은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변인이 들었을 여지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민생 행보를 하시더라도 윤 전 총장께서 국민 앞에 나서셔서 직접 메시지를 던질지 안 던질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니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양재 시민의 숲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특정해서 많이 고심을 했을 텐데 이 장소를 특정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지난번에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네. 기념관에도 갔다 보니까 제가 보는 그 연속선상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 상품 고르듯이 신상품 좋다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철수 현장에서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네. 이 책임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쁜 사례지만은 예.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지 개인의 스타적 상품으로 인해서 정치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라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것은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스타성으로 한건주의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지금 최근에 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뭐 야당이지만은 정당 정치의 정상화라는 측면,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9일 날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일단 뭐 질의응답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 했잖아요. 아니, 출마 선언을 하지 이분이 이제까지 국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아직도 정책 배우러 다니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대변인을 둔 이유가 뭡니까? 예. 본인이 말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옛날 시대 이야기입니다. 거의 60년대, 70년대 그 정치인들이 하던 방식인데 이 수준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하면 이거 좀 난망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대선 그 출마 선언도 뭐 기자들의 뭐 질의응답이나 그런 게 없는 과정으로 그냥 일방적인 그
선언만 낭독하고 끝나는 분위기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략 그럴 걸로 봅니다. 예. 저기 뭐냐면 그 자유토론 질의응답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그 경험과 경륜을 요구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걸 경험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 최재형 원장이든 김동연 전 부총리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이분들이 다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대놓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공격을 하기가 좀 인간적으로 많이 갈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도 보면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걸 대변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분노와 좌절을 대변하는 멘트 메시지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가슴 아프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뭐 네. 이런 정도잖아요.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이라든가 정책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판적 메시지도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